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관여했다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부터인데요. 기밀 유출을 두고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상호 금융기관의 감독 중요성이 커졌지만 관리감독 일원화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건전성 강화에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지만 각 부처별 이해관계가 달라 진행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혼인, 출산 세대에게 유리해진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달라진 청약제도와 청약 전략,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식품업계가 대한육을 활용한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순대를 식물성 단백질 요리로 구현해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생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을 앞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부터인데요. 기밀 유출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관여했느냐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방산 프로젝트인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 KDDX 사업을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화오션이 경찰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입장 설명회를 열고 고발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이 이 사업 수행이 지속된다면 결국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 방산기술 자체의 유출로 인해 우리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은 2012년에서 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유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건 맞지만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국가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HD현대중공업도 오는 9월 말 KDDX 상세 설계 수주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증인 신문 조서 등을 통해 정황상 임원급 이상의 개입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임원 개입 여부 등 쟁점 사안은 이미 사법부 판단과 방사청의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5년 12월까지 1.8점의 감점 처벌을 받고 있다며 수출 확대와 K방산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NYCB 주가가 이틀 연속 폭락하면서 또다시 상업용 부동산 위기론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형 은행들도 이런 위기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면서 해외 부동산 위기론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뉴욕의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NYCB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주가가 23%나 폭락했습니다. NYCB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70%가량 하락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NYCB는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로 5억 5,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64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쌓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손실은 2억 5,200만 달러, 특히 미국 증권위원회에 내놓은 악성 채권만 무려 2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 금융권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9개 주요 은행의 실적을 토대로 상업용 부동산 부실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S&P는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을 흡수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즉 현재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북미를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리스크가 또다시 점화되면서 국내 금융사도 좌불안석입니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확인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는 약 56조 원. 문제는 펀드나 채권 등 대체 투자가 적지 않아 손실률은 물론 원금 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까지 파악된 손실 가능 규모는 2조 6천억 원인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선 규모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순위 투자들이 많지 않아서 건물 가격이 하락하면은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들여다보고 손실과 부실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관계 부처들 모두 내부적으로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부처별 복잡한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에 놓였던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있는 9개 금고의 합병까지 강행했지만 최근 연체율급증으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오늘 경영혁신이행 추진협의회를 열고 관리형 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억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행안부의 봐주기식 감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 협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사실상 상호금융기관 전반적인 건전성 검사와 관리감독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상호금융기관 다수가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아 위험 노출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대손 충당금 규모 역시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호금융기관은 농협, 수협,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나뉩니다. 농협과 수협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과 명령도 가능합니다. 신협 역시 금융당국의 직접 명령이 가능하지만 새마을금고만 행안부의 관리감독이 가능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회계감사 기준도 다르고 적정 순 자본 비율도 제각각이라 자본 건전성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관리감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거나 별도 상호금융감독청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기관 등과 함께 매년 정책협의회를 열고 관리감독 사각지대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 상호금융기관별 설립근거법과 특수성이 있고 부처별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조율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부처 간 감독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구체적 방식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오는 25일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청약 홈사이트도 개편 준비에 한창인데요.
앞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 접수를 할 수 있고 3명 이상이던 다자녀 기준도 2명 이상으로 바뀝니다. 부부 모두 청약 통장이 있다면 한쪽의 점수를 가져와 합산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나한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려면 바뀐 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약 홈사이트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청약 제도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어제부터 오는 22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약 3주간 청약홈 공고가 중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약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청약홈에 청약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달 4일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은 공고고요.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는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개편 사항이 진행되고 나서 오는 25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새롭게 선보이는 청약 제도에 관심이 큽니다. 이전에 금지됐던 규정이 확 풀리게 되면서 청약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우선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는 총 14가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혼인과 출산 세대에게 유리해진 내용들이 가득 담겼습니다. 우선 부부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단지에 동시 청약을 넣는 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당첨 확률이 커지겠죠. 또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이를 청약 요건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가 1년이면 본인 점수 7점에 배우자 2점을 더해서 총 9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신생아 특공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2세 이하이고 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이 되긴 하지만 전체 물량의 10%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 자녀의 나이가 2세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달라진 청약 제도들 실수요자들에게 체감할 만한 정도의 혜택입니까? 네, 업계에서는 월 소득이 낮아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체감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 공급이 더 확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계층 간의 격차와 고령화나 인구 소멸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좀 이제 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당첨률을 높이고 또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들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일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체감할 만큼 큰 지원 확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양시장을 보면 시세 차익이 큰 곳을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새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까? 청약이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청약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로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참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 4월부터 예정된 강남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에는 청약 통장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희소성이 있는 단지들의 경쟁률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적격 인수 후보에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등 4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 UBS는 오늘 이들 저비용 항공사 4곳의 쇼리스트 선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대한항공 측과 UBS는 이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최종 매수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현재 자체 보유 화물기 8대, 리스 화물기 3대 등 모두 11대의 화물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조 6,071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대다수가 30년 이상 노후 기종인 탓에 인수자는 향후 대규모 투자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사 수장 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사실상 사면임을 확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의 올해 최대 화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의 도약인데 오 대표가 수장 자리를 지켜내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대신증권이 오익근 대표의 연임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했습니다. 단독 대표 후보 추천으로 사실상 3년임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주총에서 선임안이 가결되면 오 대표는 총 6년간 대신증권의 수장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등 주요 증권사들이 줄줄이 수장을 교체한 것과 다른 행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오 대표의 리스크 관리와 외형 성장 키워드가 연임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합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PF와 CFD 사태 등 각종 악재를 피해가며 지난해 연결 기준 1,8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이 가운데 오 대표는 올해 국내 10호 종투사로의 도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종투사 신청 자격 요건은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으로 대신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2조 8천억 원 규모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100%에서 200%로 늘어나 대출 확대에 따른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의 자금 대출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신증권은 사업 영토 확대를 통해 초대형 IB 인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IB에 신청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있는 사옥을 매각한다는 방식입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5일 대신증권에 대해 고배당주로서의 입지를 다진 데다 종투사 지정 기대감도 커졌다며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투자 손실과 관련한 배상안을 오는 11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일괄 배상이 아닌 차등 배상이 원칙이라며 배상 비율은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투자에 따른 목적, 경험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지 금융사가 책임이 더 큰지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안전 판매를 주장하며 100% 원금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해당 행위 자체가 법률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100%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ELS 재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일부 경우 일부 재투자에 나선 것으로 안다면서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때 상황을 비춰 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지에 따라 책임을 나눠 배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업계가 대한육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다양한 제품군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기의 식감과 맛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고기 이상의 영양소와 보존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순댓국이 정갈하게 담겨 있습니다. 순대와 순대볶음 한상 차림도 식욕을 자극합니다. 신세계푸드가 프리미엄 순대 전문점 순대실록과 협업해 만든 식물성 순대 요리입니다. 대두 단백과 당면, 양배추 등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탱글탱글한 식감을 냈고 카카오 분말로 순대 색상을 구현했습니다. 대한육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더 나은 질의 고기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 식물성 유래의 고기를 그 여러 가지 푸드테크를 활용해서 그 기존에 있는 상품으로 그 취식 경험을 그대로 살리게 하는 것. 신세계푸드는 고기의 식감과 맛, 풍미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향후에는 성분을 조절해 고기 이상의 영양소와 보존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식품업계가 건강과 환경, 동물 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대한육을 활용한 제품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육은 크게 식물 추출 단백질을 이용한 식물성 대한육과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세포 배양육으로 나뉩니다.
기존은 식재료 위주였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대한육을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식품업계는 간편식 출시도 늘리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식물성 식품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통해 지난해 11월 식물성 단백질을 넣은 육개장, 미역국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풀무원은 풀무원 지구식단의 라이트 불고기 브리또, 솥소 주먹밥 등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출시 1년 만에 제품 수를 30%가량 확대하는 등 대한육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기 광명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은 2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늘 핵심 광물 국제포럼에서 지난해 진행한 카자흐스탄 현지 리튬 광구 탐사에서 고순도 리튬 광물 자원을 확인했다며 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지역 매장 자원 규모는 21조 원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은행 이사회는 오늘 신임 사회이사에 권영선 카이스트 바이오 혁신 경영 전문대학원장, 김도전 전 IBK 기업은행장, 최상태 전 LG 사회이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들 사회이사 후보는 이달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임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만기 연장과 관련해 이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를 높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증권, 보험, 캐피탈사 8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들어가면서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훈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조금씩 하늘이 개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늘 저녁에서 밤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내일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려서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하늘이 점차 개면서 아침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영상 3도, 모레는 영상 1도 보이겠고 금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흐린 하늘이 걷히는 모레부터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0도, 그 밖의 지역은 2, 3도가량을 보이겠고 낮에는 춘천 8도, 수도권은 10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속초 2도, 울진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강릉 4도, 울진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전주와 대구가 5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제주는 9도로 포근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12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와 동해는 흐리겠습니다. 한편 전해상 파고가 높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